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극한호우로 인명피해가 잇따른 경기도 가평에서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재인 기자, 오늘 수색과 복구 작업 진행이 어떻습니까? 네, 집안이 급류에 휩쓸려가면서 건물 전체가 하천 쪽으로 주저앉아버린 현장에 이른 아침부터 나와 있는데요. 아침 7시부터 종일 이루어진 복구 작업으로 산사태로 쓸려 내려온 토사는 도로 한쪽으로 얼추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상가 건물 앞 차량 통행도 정상화됐습니다. 다만 뒤로 보이는 상가 건물은 여전히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는데요. 파손된 건물 잔해까지는 아직 손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폭우 관련 사망자는 가평 3명, 포천 1명 등 모두 4명입니다. 추가 실종자 역시 1명 늘면서 모두 4명입니다. 오늘 오전 가평군 덕현리에서 5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가평군 마일리 캠핑장 산사태로 매몰됐던 일가족 4명 중 어머니와 둘째 아들 2명이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매몰 사고가 난 마일리 캠핑장 일대부터 대보교와 청평면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나눠 수색 중입니다. 탐지견과 인명구조견, 드론 등을 총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여파로 물과 전기, 통신이 끊긴 곳이 워낙 많은 데다 도로가 유실된 곳도 적지 않아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가평은 30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져 복구와 수색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가평군은 임시대피소 7곳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내일도 날이 밝는 대로 수색과 복구 작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가평군 호우 피해 현장에서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자, 이렇게 가평에선 이틀째 복구와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보셨다시피 군데군데 도로가 끊겼고 통신도 계속 두절 상태여서 작업에 속도가 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차우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사태 토사와 불어난 급류가 핥히고 간 마을. 나뭇가지 등으로 가로막힌 진입로는 사람 한 명 지나기도 힘들었습니다. 돌아서 가기로 했지만 한 걸음 옮기는 것조차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진짜. 발이 푹푹 빠진다. 이렇다 보니 언제 복구가 시작될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 되는 사람 아무도 안 왔어요. 다만 이제 구조대원만 와가지고 여기 길을 못 뚫으니까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일대를 돌아보니 파손되지 않는 도로를 찾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하천변 도로가 쓸려나가면서 가드레일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급류가 얼마나 강했는지 가드레일 지지대가 도로 안쪽으로 모두 쓰러졌습니다. 어디서 떠내려왔는지 알 수 없는 컨테이너가 길을 막고 있기도 했습니다. 산 중턱부터 산사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캠핑장. 토사가 덮칠 당시 텐트 안에는 일가족 4명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구조됐지만 아버지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머니와 작은 아들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경찰은 하천을 따라 일대를 집중 수색했지만 아직까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기까지는 중장비가 투입됐지만 상류 쪽 마을은 접근조차 어렵습니다. 되는데 위험해요. 제한적으로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으로 하고 있어요? 네. 마을로 가는 길목은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고 사람이 지나다니기에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마을의 산사태 피해 복구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진입로에서는 급류에 떠내려온 차 여러 대가 방치돼 있고 아스팔트가 조각조각 갈라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냥 바우돌이 큰 게 막 덮쳐가지고 길이라는 건 없어. 완전히 그냥 초토화야 그냥. 통신도 전기도 먹통인 곳이 많아 주민들 답답함은 커지고 있습니다. 안 돼. 전기고 아무것도 안 돼 지금. 통신이 아무것도 안 돼. 이제 전기도 안 들어오고.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경남 산청에서도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낙 피해 지역이 넓은 데다 강한 소나기까지 내려서 어려움을 겪는 수색 현장에선 주민들까지 수색을 거들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선영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산청 소방서에 와 있습니다. 조금 전 날이 어두워지면서 수색을 잠시 멈춘 소방대원들은 이곳에서 내일 수색 작업을 준비 중입니다. 500명 이상의 구조 인력이 투입됐지만 오후부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수색 작업에도 난항을 겪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흙더미가 쌓인 논바닥을 탐침봉으로 찔러보고
탐지경까지 투입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우선은 의심 가는 수색 지역을 잡아서 탐침봉이나 드론이나 이렇게 띄워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흘 전 실종된 70대 아버지의 행방을 찾는 가족들의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타들어갑니다. 자기는 그냥 다 원망스러운 거죠. 그냥 십몇 년 전에 저기 산에 불이 났었는데 저기 나무 제대로 안 심어졌거든요. 80대 남성이 실종된 한 마을에선 경찰과 소방대원이 무너져 내린 집터를 샅샅이 살핍니다. 묻힌 사람 있을 때 이렇게 찌르면은 반응이 있으면 그쪽에 중심으로 지금 흙더미와 잔해가 쏟아져 내린 수로를 따라선 중장비가 동원됐습니다. 마을 주변을 잘 아는 주민들도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어디 매몰이 돼 있는가, 앞물 따라서 저 큰 강으로 갔는가, 그걸 가늠은 못하지. 임시 복구에 나선 주민들은 또다시 쏟아지는 소나기에 한숨만 나옵니다. 현재까지 산청군에서 산사태로 발생한 재산 피해는 548건, 피해액은 약 1,35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에서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산청군에선 산사태 경보와 주민 대피령이 발령되기 전부터 이미 산사태가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피령과 경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최소 10명 사망이라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박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산청군 시천면의 한 마을 앞 도로. 산사태가 일어나 도로로 토사가 밀려들어 달리던 차량들이 부서지고 길이 막혔습니다. 모두 뿌리채로 뽑혀가지고 도로를 덮쳐가지고 다 도로가 차단이 되어 있었고요. 그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내리기 12시간 전인데 벌써부터 산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이미 산청에는 이틀간 380여 밀리미터의 비가 내린 상태. 하지만 대피조차 없이 시간은 지나갔고 다음 날 오전 9시 25분부터 산사태가 집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산청군은 오후 1시 50분이 돼서야 전 군민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사태 경보 발령도 늦었습니다. 산림청이 오전 10시부터 관련 정보를 산청군에 보냈지만 낮 12시 37분이 돼서야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상위 기관인 경상남도 역시 산사태가 일어난 뒤 산사태 위험지구 대피 문자를 보냈을 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피해가 이제 많이 우리한테 이렇게 올라오고 상황이 안 좋다, 더 안 좋아져 가고 있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급하게 또 문자를 좀 더 보내라고 이렇게. 대피 명령 전파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산사태로 인한 정전과 통신이 끊기면서 전달을 받지 못한 주민들도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면서 통화가 되고 문자가 들어왔다고. 물 안 나오고 수도 안 나오고. 사망 10명, 실종 4명, 참변이 발생한 산청군 산사태 지점은 모두 10곳이지만 이 가운데 단성면 박목리 한 곳만 산사태 취약지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산사태를 눈앞에서 겪은 사람들은 흙탕물이 쏟아져 내리자마자 거의 바로 대규모 붕괴가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런 산사태에선 사실상 미리 대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란 실험 결과도 나오는데요.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경남 산청군 단성면 고갯길 가장자리로 흙탕물과 토사가 흘러내립니다. 운전자가 황급히 차를 돌려보지만 쏟아지는 토사는 점점 많아집니다. 손 쓸 수 있는 그게 없어요. 뒤에서 확 덮치고. 전속력으로 내달리는 차량 주변으로 뿌리째 뽑힌 나무와 바위가 덮쳐오고 이내 차량 바로 뒤로 폭탄이 터지듯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백미러를 보니까 뭔가 확 이렇게 덮치는 느낌이 와서 그는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실험동. 200톤의 흙이 쌓인 35도의 급경사지에 시간당 50mm의 비를 뿌리자 물을 머금은 토사가 차례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비슷한 조건에서 더 강한 비가 내리자 아래쪽부터 토사가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경사면 전체에 균열이 생기더니 무너져 내립니다. 극한호우에 가까운 시간당 70mm의 비를 뿌릴 경우 빗물이 지표면 아래로 침투해 땅속부터 토사를 유출시켜 비탈면 전체의 붕괴가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발생을 하고 나서는 이미 좀 늦은 경우가 있어요. 대피하라고 할 때 대피를 미리 해주시는 게. 또 다른 실험에선 벽돌을 쌓아 만든 주택이 쏟아져 내린 흙더미에 그대로 무너집니다.
집안에 있던 마네킹은 흙더미에 묻히자마자 그 위로 대량의 흙탕물이 쏟아지며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산지 경계부에서부터 주택까지의 거리가 산지 높이 대비 2배 이상 떨어져 있지 않으면은 산사태 발생 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산 아래에 위치한 마을일수록 일찌감치 먼 거리로 대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이번 폭우 첫날부터 큰 피해가 발생한 충남에선 무려 2,400건 가까운 피해가 신고됐습니다. 군인과 경찰, 소방 인력에다 자원봉사자들까지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하천 삽교천의 범람으로 물바다가 된 예산군 용동리 마을. 마을로 들어가는 일부 도로는 아직까지 물에 잠겼고 그나마 물이 빠진 집은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네, 우선 집이 이러니까 집부터 먼저 쳐야 우선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참 할 수 없죠. 태풍이 휩쓸고 간 듯 지붕이 모두 사라지고 뼈대만 남은 온실바닥은 온통 모래밭입니다. 잠기고 쓰러지고 농작물 피해는 접수된 것만 1,300여 건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인근 아산시도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 복구는 둘째치고 전기 공급이 재개되지 않아 방제 작업부터 청소까지 모든 걸 사람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해를 입다 보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전기로 하는 거가 지금 시급한데 동력 분무기라든지 해서 들이찼던 물이 빠지자 수해의 참혹함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피해가 광범위해 농가의 힘만으로는 수습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에 젖은 벽지와 장판을 떼어내고 복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수해 지역으로 한달음에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보탭니다. 거의 우리 키 이상 한 2m 이상 잠긴 것 같아요. 와서 이렇게 좀 청소를 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피해가 많아가지고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군인과 경찰, 소방 인력까지 복구에 투입돼 구슬땀을 흘리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 복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번 호우로 인한 충남 전역의 피해는 2,397건, 피해액은 93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산사태로 10명이 숨진 경남 산청 현장을 찾았습니다. 피해 주민을 만난 이 대통령은 조속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약속했는데요.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중호우로 사망자 10명, 실종자 4명의 인명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산사태로 무너진 주택과 부러진 나무가 뒤엉킨 부리마을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민방위복 차림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마을을 직접 둘러본 이 대통령은 일가족이 3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두 가족, 두 가족 세 명 돌아가시고 한 명은 구조가 됐어요. 구조가 됐어요. 산사태로 축사 입구가 매몰됐다는 피해 주민을 만나 요구사항을 들었습니다. 소들이 그 안에 한 40~50마리 같이 갖고 지금 반트는 거의 냇물 상태로 죽은 상태인 것 같고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못 들어가요? 예,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산청읍 행정복지센터 앞 임시로 마련된 통합지원본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경남도지사, 산청 군수 등을 모아놓고 피해 원인과 규모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산청읍에 피해가 집중된 이유와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와 연관이 있는지 등 세세히 물었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하고 연관성은요? 산불 피해 지역은 아닙니다. 그 겹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산불이 났던 지역은 시천면 지역입니다. 특히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구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약속했습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 건 지금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빨리 돼가지고 그거는 최대한 빨리 지정할 테니까.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라고 지시하는 동시에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줄인 사례도 알아보라고도 지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극심한 호우 피해를 입은 광주, 전북, 전남, 경남 등에 특별교부세를 서둘러 지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조사 날짜를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9일, 김건희 여사는 다음 달 8월 6일에 특검에 출석하라고 한 건데요.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7월 조사 이후 김 여사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았는데 특검 조사에는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격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달인 8월 6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나오라고 한 겁니다.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19일 만입니다.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하여도 8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 건진법사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을 받아왔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따로 날짜 조율을 하진 않았다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진 그때 결정할 예정이고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하루 조사로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면서도 조사받을 혐의 사실이 지나치게 많으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특정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일정 조율 시도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경호처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아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뒤엔 검찰이 김 여사에게 검찰 청사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세 차례 날짜를 정해주었지만 그때마다 김 여사는 대선과 특검, 건강 문제 등의 이유로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도 오는 29일 오전 10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수사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보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 명태균 의혹 관련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속 이후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와 본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모두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할진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유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자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에게 돈을 받았다는 혐의인데 특검은 다른 의혹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사무실이 있는 광화문 KT빌딩.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특검 관계자와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 전 대표는 취재진이 있는 정문 쪽으로 출석하는가 싶었지만 옆문을 통해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특검에 공개 출석한 다른 피의자들은 대부분 정문을 통했지만 이번에는 취재진들을 피해 질문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주포 이정필 씨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뒤인 2022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조사 중 인지된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 10시부터 피의자 이종호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자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가 이정필 씨에게 김 여사나 VIP, 즉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야기해 집행유예가 나오게 해주겠다. 김 여사가 사건을 계속 챙겨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자신도 재판을 받고 있던 시기였다며 이정필과 어떠한 금전 거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표님 8,100만 원 받으신 거 인정하시나요? 김 여사한테 실제로 청탁하신 적 있어요? 대표님 오늘 어떻게 때문에 특검은 이 전 대표와 이 씨를 대질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이 전 대표가 오늘 오후 5시 반까지만 조사를 받겠다고 해 조사가 중단됐으며 내일 오전 10시 이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외교부와 기재부 등 7곳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강제 수사 대상엔 윤석열 정부 용산 집무실 이전에 관여한 히림 건축도 포함됐는데요. 이어서 차현진 기자입니다. 히림 건축사무소,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 콘텐츠 주간 전시회에 세 차례 후원을 하고 대선 직후인 지난 2022년 4월 용산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설계와 감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맡았던 업체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오늘 히림 건축사무소와 수출입은행, 기재부, 외교부 등 모두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 사업을 청탁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기재부 등 일부 정부 부처에 대하여는 자료 제출 협조 차원의 영장 집행입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전 씨에게 김 여사 선물용으로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각각 1,000만 원 되는 샤넬백 2점을 건넸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직후인 6월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 협력기금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지난해엔 30억 달러까지 대폭 늘렸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12월 윤 전 본부장은 전 씨에게 캄보디아 사업을 두고 큰 그림을 만들어보자며 히림 대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문자 사흘 뒤 윤 전 본부장은 훈센 당시 캄보디아 총리를 만나고 사업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콩 피스파크 프로젝트는 이미 실체적 건립을 위한 대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로 진행될 이 프로젝트에 대한 히림 측은 이번 압수수색은 해외 사업에 대한 참고인 조사일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특혜받은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거듭된 질의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사실을 2년 만에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이 불거진 대통령실 회의의 구체적인 상황이 특검 수사로 속속 드러나면서 입장을 바꾼 건데 여전히 수사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병 순직 사건 초동 수사 결과를 듣고 격려했다는 2023년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갑자기 중단시킨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2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에 대통령이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겁니다. 지난해 공수처가 수사에 나섰을 때만 해도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대통령 전화 받으신 적 없냐고 원래 전화를 드렸었잖아요. 그 기록상으로 그 용산 전화를 받으신 게 기록에 남아있긴 하거든요. 아니요. 받은 거 없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는 호주 대사로 출국했습니다. 대통령실 통화하셨는데 누구랑 통화하셨던 거예요? 아니 내가 대통령실 그거는 소리예요. 저런 게 없다. 지난해 6월 열린 국회 청문회에선 증인 선서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이번 달 순직 해병 특검의 수사가 시작되자 경로로 느낄 만한 기억이 없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지적과 함께 우려를 표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통화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교묘하게 피해왔습니다. 이제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려는 대응으로 보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이미 윤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격노한 뒤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 등을 따로 남으라고 했다는 진술과 국방장관 윗선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방첩사 동향 보고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우리 군이 지난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팀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드론사령부에 무인기 부파 TF가 꾸려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TF에는 사후 은폐를 노린 듯 기존의 군 보고서 양식이나 글자체를 쓰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려왔다는데요. 작전은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이 된 뒤 구체화됐고 특검팀은
윤석열, 김용현 두 사람이 계획부터 실행까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이 비상계엄과 관련이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도 없었다고 말해왔습니다. 부의 지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인기 투입에 윤 전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특검팀이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드론사령부 작전에 관여했던 장교들은 지난해 6월 별도로 차출된 5명의 요원에게 김용대 사령관이 특별한 보고서 작성을 맡겼다고 특검팀에 진술했습니다. 이 장교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당시 V에게서 직접 내려온 지시라며 합참과 국방부는 보고라인에서 배제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적인 군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무인기 북파를 위한 TF 구성을 주문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기존에 쓰던 보고서와 다른 양식을 사용하고 글자체를 바꾸라는 지침도 해당 TF에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내부의 감시를 피해 무인기 작전을 짜고 북한이나 유엔사 등에 적발되더라도 군이 한 게 아니라고 부인 은폐하려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합참을 제쳐놓고 추진되던 작전은 작년 9월 돌연 합참 작전본부에 전파됐다는 게 해당 장교들의 설명입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직후입니다. 이후 9월 중순 5명의 요원들이 보고서 작성을 마친 뒤에 사령관이 용산, 즉 대통령실로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북한은 우리 군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며 추락한 무인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수립된 계획이 최측근 김용현 경호처장이 군을 틀어쥐는 국방장관으로 옮긴 뒤에 본격 실행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결국 윤석열, 김용현 두 사람이 비상계엄에 앞서 무인기 작전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것인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내란 특검은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 사전에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의 위험성을 보고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김 사령관이 상급자로 추정되는 누군가에게 이를 전달하는 목소리까지 들었다는 내용인데요. 이어서 구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은 지난번 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평양 무인기 작전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만큼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물풍선에 대한 비례적 대응의 차원이었고 계엄과도 연관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작전을 몇 번 했다고 도발 유도다? 너무 크게 프레임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프레임 때문에 군사작전 분야가 지금 형사조사의 대상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란 특검은 당시 작전을 실제 수행한 부대원들로부터 김 사령관이 무인기 침투의 위험성을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침투 경로의 위험성 등을 김 사령관에게 보고하자 수화기 너머의 김 사령관이 본인보다 상급자로 추정되는 누군가에게 존댓말로 안 된다는데요 라고 전달하는 음성까지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특검은 또 김 사령관이 참모진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작전을 강행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무인기를 날리기 위해서는 비행금지구역 별도 허가 절차도 밟아야 하고 5인 충돌을 막기 위해 같은 상공에 다른 부대 헬기가 있지 않은지 등을 점검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의 일부 참모들은 평양 무인기 작전 자체를 작년 10월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특검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 이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부터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일부 부대원들과 사령관의 기억이 다른 부분을 서로 이제 설명하면서 진술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데 내가 그런 지시를 한 거는 같지 않다.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친 법원은 이르면 오늘 밤 늦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어젯밤 자신의 생일 잔치를 위해 아들 집을 찾은 60대 남성이 사제총을 발사해 30대 아들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검거된 남성이 자신의 집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해놨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이 새벽에 출동해 확인해보니 실제로 설치된 폭발물은 오늘 낮 12시에 터지도록 설정돼 있었습니다. 먼저 이승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검은 헬멧에 방탄조끼, 방패로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이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30대 아들에게 총을 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터지는 소리는 지금 많이 들렸어요. 폭죽 터지는 느낌. 흡기 흡수는 2시간밖에 안 됐어요. 밖에 있다가 알아가지고.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이 아버지 생일 잔치를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주차돼 있던 차로 내려가서 자신이 만든 총기를 가지고 와 가족이 모두 보는 가운데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들은 복부에 총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산탄 총알을 총 3발을 발사를 했는데 피의자를 향해서 2발을 발사하고 문에다가 1발을 더 발사를 했습니다. 범행 직후 남성은 1층 현관에서 빠져나와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총을 갖고 달아나던 남성은 범행 약 3시간 만인 새벽 0시 15분쯤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거 당시 영상입니다. 남성이 렌트에 몰던 흰색 SUV 차량 앞을 경찰차가 급하게 끼어들어 가로막습니다. 경찰관들이 운전석 문을 열고 남성을 끄집어냅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집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특공대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남성의 아파트로 출동했습니다.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새벽 4시쯤 집안에 설치된 사제 폭발물을 제거했습니다. 신호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등이 점화 장치와 연결된 형태였고 오늘 낮 12시에 터지도록 설정돼 있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사제 무기 제작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한 경찰은 조금 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성은 경찰에 가정불화가 원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구체적 범행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가해 남성의 차량에선 무려 실탄 86발과 사제총을 여러 정 더 만들 수 있는 재료들까지 발견됐습니다. 이어서 고재민 기자입니다. 사제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어제 오후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짐가방을 정리하더니 짐을 차량 트렁크에 싣고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인천 송도의 아들 집으로 간 남성은 아들을 쏴 살해했습니다. 검거 이후 남성의 차량에서는 총을 더 만들 수 있는 쇠파이프 11개, 남은 실탄 86발도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파이프 등을 구매해 공작소에서 용도에 맞게 잘라 총기를 만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총알은 약 20년 전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총기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게 굉장히 조악하게 만들어져 있는 사제 총기다 보니까 쇠파이프로 이루어진 총신 한 열에 총알이 1발이 들어갑니다. 붙잡힌 남성은 군이나 총기 관련 업계에서 일했던 경험은 없지만 주변에서는 손재주가 제법 좋았다고 했습니다. 뭘 잘 배치 생각을 우리가 뭐 어리면은 주워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발견했다고. 이 남성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총기를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서울 강북구 오페산 터널 인근에서 벌어진 사제 총기 난사 사건과 유사합니다. 당시 총기 역시 목재에 쇠파이프를 부착하고 폭죽용 화약을 넣어 만든 조악한 구조였는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워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쉽게 제작 방법을 배워 인명살상에 악용할 수 있다는 게 또 한 번 증명된 셈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진짜 그거 누구든지 만들겠더라고. 이게 아무래도 불안하죠. 사제 총기의 제작, 소유, 유통 모두 불법이지만 주로 개인이 몰래 만들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나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제작 방법 접근이라도 어렵게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즉각 삭제하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이나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뒷북칠 확률이 높거든요. 경찰은 남성이 집에 설치한 사제 폭발물 역시 온라인 등을 통해 부품을 구매해 직접 만든 것으로 보고 구체적 제작 과정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리면서 상인들의 기대가 큽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주민센터. 전자결제가 낯선 어르신들이 소비 쿠폰을 직접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립니다. 몇 년 정도? 42년.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잘못 알고 찾아왔다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53년생이 와요. 53년생이요? 53년생이면 수요일 날 오시면 돼요. 온라인으로도 신청자가 몰리면서 일부 신용카드 앱은 한때 먹통이 됐고 정부의 소비 쿠폰 전용 콜센터도 통화 연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통화량이 많아. 내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달리 이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이 선불카드는 오늘부터 당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자, 민생지원금 가능합니다. 민생지원금. 상인들은 경기가 좀 풀리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조금 목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돈을 좀 안 잡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기분이 좋기는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이 좀 좋긴 해서 뭔가 안 하던 소비 하나 더 할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편의점들은 추가 할인을 내거는 등 소비 쿠폰으로 매출을 올리려는 마케팅도 뜨겁습니다. 현장 점검에 나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소비 쿠폰을 경제의 혈액에 비유했습니다. 시장에 지금 이 돈이 돌아야 됩니다. 돈이 돌아서 생기가 나고 그래서 이 단계에 우리 어려운 이 경제를 돌파를 하고. 소비 쿠폰은 특히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2020년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전체 예산의 최대 36%가 실제 매출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통이 심각할 때에는 그러면은 진통제 성격의 재정 정책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고 이건 현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남김없이 빠른 시간 내에 소비를 해주시는 게.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에만 415만 명이 신청해 벌써 7,545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부가 MBC에 제기한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소송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대신 왜 외교부가 나서 소송을 걸었는지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데요. 수사에 나선 경찰에 과징금으로 압박한 방심위까지 수상한 과정은 아직 밝혀져야 할 게 많습니다. 신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첫 출근부터 지난 정부 외교부의 행태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외교 사안이 국내 정치에 이용됐다며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의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외국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엑스포 유치 경쟁에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지는데도 끝까지 올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소송에 대해 MBC에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MBC를 제소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외교부를 대표하여 MBC에 사과드립니다. 외교부는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에 대해 MBC만 콕 집어 대통령 대신 소송을 걸었는데 이는 잘못된 소송이라며 공개 사과한 겁니다. 언론 탄압에 대한 지난 정부의 잘못을 조속히 바로잡고 외교 정책을 정상화하겠다는 장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순방 도중 나온 발언이란 이유만으로 당사자도 아닌 외교부가 왜 대리소송에 나섰는지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조 장관도 앞서 청문회에서 어느 직원이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했겠냐,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만 말했습니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징금 부과 등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탄압의 과정도 여전히 석연치 않습니다. MBC 광고 중단까지 거론한 당시 여당 국민의힘의 개입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권력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언론을 옥죄려 한 입틀막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 진상규명도
향후 국정기획위와 국회의 주요 과제로 다뤄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두둔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 전체주의 정권이 될 것 같다며 비방했던 행적도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이런 주장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의 전횡은 나날이 더 드러나고 있고 한편 이 대통령은 통합을 위해서라며 보수 인사 추천을 받아들여 이 비서관도 임명한 건데 당사자는 깊이 사죄하고 잘못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내란 석 달 후 발간된 야만의 민주주의, 최근 임명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강 비서관은 비상계엄은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실행한 행동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둔했습니다. 또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해선 행동과 살아온 행태를 볼 때 대통령이 되면 공포의 전체주의적 정권이 될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고 강제징용을 믿지 않는다며 일본을 옹호하는 글을 적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5년 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강 비서관, 좌파였지만 노무현 뇌물 사건을 계기로 돌아섰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을 빨갱이라 표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정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느낌상으로 보면 조금 지독한 빨갱이에 그냥 빨갱이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강 비서관의 과거 언행이 공개되자 여당에서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는 상식과 기본이 안 된 극우 인사다. 신속한 교체가 답이란 의견이 이어졌고 인사 검증에 실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공개 지적도 나왔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 이런 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수위가 없는 그런 정부였기 때문에 만약에 실수였다면 다시 제거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논란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국민통합을 위해 보수 인사의 추천을 통해 임명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보수층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자리의 성격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현재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사죄하고 있고 또 국민통합이라는 사명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 비서관도 입장문을 내고 계엄으로 고통을 겪은 국민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이어지면서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강선우 의원이 곧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전 여가부 장관이 강 후보자의 추가 갑질 의혹을 또 폭로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의원이 정영애 당시 여가부 장관에게 해바라기 센터에 대해 다그치듯 질의를 합니다. 장관님, 서울 서부권 지역에 오랫동안 해바라기 센터가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감소하기보다는 이제 변경은 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은 없고. 장관님.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고요?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에게 의료 지원,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해바라기 센터. 강선우 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 안에 있는 이대 서울병원에 해바라기 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영애 전 장관이 강 의원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이대 서울병원은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해 센터 설립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해왔고 정 장관은 이 내용을 강선우 의원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강 의원은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맞냐며 화를 내고 관련도 없는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는 겁니다. 정 전 장관은 강선우 의원실에 가서 사과를 하고 예산을 되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장관은 장관에게도 갑질을 하는 의원을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좌관 갑질, 병원 갑질에 이어 예산 갑질 의혹까지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임명 강행은 국민 분노와 제보만 양산할 뿐입니다. 민주당은 곤혹스럽긴 하지만 일단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분위기입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필요하면 입장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MBC는 강 후보자 측에 당시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물었지만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대통령실은 강선우 후보자 임명 방침에 가장 영향을 준 건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처음 하락한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하루를 꼽아 고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명하기로 한 배경으로 여당 지도부의 의견을 꼽았습니다. 이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신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강 후보자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 보고서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끝까지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 여당만이라도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강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MBC에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한 보좌진은 강 후보자를 임명하면 이 정도의 갑질은 해도 된다고 용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권 도전에 나선 친명계 박찬대 의원도 국민 정서를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 정서에 있어가지고 고민되는 부분은 사실은 가불관계에 의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저도 좀 자성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갑질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갑질 정부가 되겠다는 신호탄이다. 국민을 무시한 대가는 민심의 철퇴로 돌아올 것이다 등의 성명과 논평을 쏟아내며 강 후보자 낙마를 위한 총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로 읽힙니다. 을의 위치에 있는 자당 보좌진을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내쳤습니다. 강 후보자를 비롯한 주요 장관 후보자들의 논란에다 폭우 피해 등이 겹치면서 지난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4주 만에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육선 조경태 의원과 친윤계 장동혁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른바 찬탄과 반탄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며 당내 혼란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육선 조경태 의원은 출마를 선언하며 과감한 인적 청산을 내걸었습니다. 당내 구태석들을 업참마속하지 않으면 우리 당과 보수의 미래는 없습니다. 낡은 이념에 사로잡힌 극우 극단 세력과 완전히 결별하겠습니다. 결별해야 할 극우 세력으론 부정선거론자, 대통령을 다시 불러들이자는 윤어게인 세력, 그리고 전광훈 목사 추종 세력을 지목했습니다. 만약에 이 3대 세력에 한 가지라도 들어가는 그런 후보가 있다면 국민의 후보의 자격이 없다. 김문수 전 후보도 극우 세력의 어찌보면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죠. 하지만 인적 청산론에 대한 반발은 거셉니다. SNS에서 출마를 예고한 친윤계 장동혁 의원은 연일 내부 총질자들에 의해 당이 극우 프레임에 빠지고 있다며 당대표가 돼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먼저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장관이 전한길 강사를 수용하자고 제안하면서 청산과 청산 반대 세력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출마 의사를 밝힌 안철수 의원은 친길 정당이 될 순 없다며 김 전 장관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아직도 제5공화국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자꾸 뒤만 보십니까? 친길 당대표가 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혁신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이미 혁신과 멀어지고 있다는 자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혁신위는 사실은 더 이상의 동력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사퇴를 하거나 말거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겁니다. 대선 경선에 이어 당대표 선거마저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를 놓고 크게 갈리면서 혁신에 대한 저항과 혼란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어제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열린여당은 과반이 붕괴되는 참패를 했습니다. 자민당은 창당 이후 처음으로 상하원 모두에서 소수여당으로 전락하게 됐는데요. 극우 성향의 정당들이 빠르게 세력을 키웠습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이 전합니다.
역사적 대패, 일본 언론의 평가입니다. 자민당이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동시에 소수 여당이 된 건 1955년 창당 이래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과반을 위해 50석이 절실했지만 양당 합쳐 47석만 얻었습니다. 인기 없는 몰락한 여권의 표를 가져간 건 중소 정당들이었습니다. 自民党はちょっとやっぱり期待できないので、ちょっと新しい風というかそちらに期待したいなという気持ちですか。 특히 극우 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3년 전 한 석에 그쳤던 참정당은 무려 14석을 쓸어갔습니다. 지난 2020년 창당한 참정당은 주권은 국민이 아닌 국가가 갖는다는 우익적 헌법 초안을 냈고 외국인 규제와 같은 극우적 포퓰리즘을 앞세웠습니다. 일본 언론은 세계 우파 약진의 파도가 일본에도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貧困に基づく不満や不安があると思う。つける対象が欲しいわけですね。外国人を敵 또見なしてしまったと. 당대표인 가미야 소헤이 의원은 유세중 비판자들에게 혐한에 사용하는 표현을 내뱉었던 인물입니다. 憲法分かってないアホだバカだチョンだとチョンだって言ったらダメだ。ごめんなさい。今のカット。また言っちゃった. 이런 분위기 속에 한국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발언을 일삼았던 일본 보수당 야쿠타 나오키 대표도 당선됐습니다. 政治が娯楽化してって極端な話じゃないとつまんないですよね。ドイツも分裂してるし、日本も分裂が始まったっていう。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참패에도 불구하고 총리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공세는 물론 선거 패배 책임을 묻는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조사하는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당시 조종사가 손상된 오른쪽 엔진이 아니라 왼쪽 엔진을 정지시켰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유가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조종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객기 엔진에 가창 오리대가 빨려 들어가며 동체 착륙을 했고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했습니다. 사주위가 엔진 2개를 제작사가 있는 프랑스로 보내 미국 연방항공청 등과 조사한 결과 당시 왼쪽 엔진은 작동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꽃과 검은 연기가 나며 심각하게 손상된 건 오른쪽 엔진이었는데 조종사가 비상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왼쪽 엔진을 정지시켰다는 겁니다. 결국 왼쪽 엔진까지 꺼지면서 동체의 전력이 완전히 끊겼고 랜딩 기어, 즉 착륙 바퀴도 내리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사조위의 이 같은 결론에 유가족들은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유가족들의 항의에 예정됐던 조사 결과 발표도 무산됐습니다.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설명도 제대로 안 됐고 어떻게 보면 죽은 새와 사망하시는 뭐 이제 조종사 분들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되는데 제주항공 조종사 노조도 책임 전가라며 비판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조종사의 단순한 오판으로 단정 지으려 한다며 블랙박스 등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기체 결함은 없었는지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를 키운 건 아닌지 사고 원인을 종합해 발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조위는 무안공항에 설치된 둔덕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내년 6월 최종 결과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 시장에 뛰어드는 가운데 중국이 올 초 내놓은 딥시크는 큰 충격을 줬죠.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을 극복하고 자체적으로 이뤄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며 이제는 인공지능을 로봇에 적용하는 이른바 체화지능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베이징 이피리 특파원이 살펴봤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로봇 전시관. 얼굴 모양 로봇이 미간을 찡그리는 모습까지 그대로 따라합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얼굴을 인식한 뒤 표정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 모양의 또 다른 로봇.
테이블 위에는 컵과 쓰레기가 같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은 스스로 판단해 이 중에서 쓰레기만 분리해냅니다. 물건의 형태를 인식한 로봇이 불필요한 물건이라고 판단을 내려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쓰레기의 위치를 옮기며 방해해도 로봇은 바뀐 상황에 맞게 쓰레기를 집어냅니다. 이 로봇들은 인공지능과 결합한 이른바 체화지능의 한 모습들입니다. 인간의 눈에 해당하는 카메라나 귀에 해당하는 마이크 등을 통해 실제 환경의 데이터를 경험해 학습하는 게 가능합니다. 중국은 이미 이 같은 체화지능 로봇들을 자동차 공장 같은 산업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화지능 로봇의 대중화도 시작됐습니다. 로봇의 구매부터 유지 보수, 부품 교체, 고객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이른바 로봇 포에스 매장도 다음 달 베이징에서 문을 열 예정입니다. 上到一定的，比如1000台、万台的规模之后，成本会远远低于一辆家用的汽车，肯定是20万以内。 인공지능과 드론이 결합된 수직 이착륙기는 중국 남부 선전과 광저우에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先郊区，然后后城市，然后先物流，后载人这样子的一个路线去发展啊，那么这也是符合整个产业的一个发展的一个逻辑。 중국은 올해 양회에서 체화지능을 중점 육성 분야로 처음 명시했습니다. 올해 로봇 마라톤과 로봇 복싱 대회를 개최한 중국은 다음 달 로봇 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대회를 통해 체화지능 로봇에 대한 자신감을 전 세계에 과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서 돈을 받지 않고 동네 주민과 노숙인들을 돌봐온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재개발로 이 병원이 자리를 옮기게 됐다고 하는데요. 28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킨 병원의 마지막 진료 현장을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 쪽방촌 골목에 있는 허름한 병원. 3번, 4번, 5번, 6번. 건강보험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언제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진료비가 무료입니다.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기관지가 내과로 접수해 드리겠습니다. 요셉 의원. 28년 동안 한 자리에서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이주 노동자들 곁을 지켰습니다. 근육이 뭉쳐 있기도 하고 그래요? 좀 만져볼 수 있어요? 지금 괜찮습니다. 신발 이렇게 벗어보세요. 그런데 이날이 여기서 하는 마지막 진료였습니다. 쪽방촌 일대가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이사를 가게 된 겁니다. 다음 달 다시 문을 여는 곳도 쪽방촌, 서울역 근처입니다. 꼭 찾아오라고 신신당부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약을 씁니다. 근데 꼭 술을 드십니다. 절대 술 드시고 오시면 안 됩니다. 무료 봉사 중인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은 150여 명, 내과, 신경외과, 치과, 웬만한 분야가 다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 깨질 때 어지러움증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저한테 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의사들한테. 의사하면 따라붙는 돈, 명예 같은 말보다는 생명, 의술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전혀 피곤을 못 느끼고 지금까지도 피곤한 걸 못 느껴요. 지금도. 정기 후원자만 5천여 명. 그 덕에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없던 60여만 명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들 환자들에게 요셉 의원은 어떤 곳일까요? 구세주. 그냥 뭐 아파서 뭐 어디 갈 데가 없을 때 갈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었으니까. 너무 섭섭하지. 저도 한 15년 있었거든요. 15년 동안에 동무도 이렇게 나눠주고 너무너무 잘했어요.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K리그에서 가장 화제가 된 장면이죠. 전북의 티아고 선수가 골을 넣은 뒤 갑자기 사라져 모두를 당황스럽게 했는데요.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재훈 기자가 얘기 들어봤습니다. 전북이 2대1로 끌려가던 후반 34분.
티아고가 시원한 헤더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작별 인사를 하듯 손을 흔든 티아고는 갑자기 터널 안으로 달려간 뒤 모습을 감췄고 보안 요원과 코치는 물론 중계 카메라까지 영문을 알지 못해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약 30초 뒤 티아고는 태연하게 그라운드로 돌아왔지만 경고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세리머니인 줄로만 al았던 이 행동엔 말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Quando eu saí pro aquecimento, eu esqueci de ir no banheiro antes. E aí eu tive a oportunidade de fazer o gol, eu disse, então já que tem esses minutos aí na comemoração, eu vou lá, rapidinho e volto. Sim, sim. 경고를 줬던 주심마저 경기 다음 날까지 그 이유를 궁금하게 만든 돌출 행동. 뒤늦게 사정이 알려지자 해당 주심은 30년 경력 중 처음 겪는 일이라며 유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급했다면 사전에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주심의 허가하에 밖에 나가야 되고 입장을 할 때도 주심의 허가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30년 심판을 했는데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교육 자료가 나와가지고. 경기 도중 생리 현상 때문에 선수가 사라지는 해프닝은 해외에서도 종종 벌어집니다. 5년 전 카라바오컵 경기 도중 화장실로 달려갔던 토트넘의 다이어는 무리뉴 감독의 독촉을 받고 부랴부랴 돌아왔고 이후 최고의 활약으로 MVP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티아고는 시즌 5번째 경고를 받아 다음 경기에 결장하게 됐지만 사상 초유의 화장실 질주로 팬들이 잊지 못할 진귀한 장면을 남겼습니다. Depois do jogo eu já comecei a ver na internet. Depois eu fiquei pensando, arrependido, tô suspenso. Pensando bem depois, eu tô de fora do jogo, eu não gosto de ficar de fora, talvez se fosse.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MBC 뉴스 박재욱입니다. 농구대표팀 막내 여준석 선수가 이현중과 함께 확실한 원투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화려한 플레이 스타일로 인기몰이에도 나선 여준석은 침체된 남자 농구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김수근 기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덩크 시도, 평가전 마지막을 장식한 그림 같은 엘리웁까지 여준석의 화려한 플레이는 말 그대로 경기장 분위기를 뒤집어놨습니다. 엘리웁 덩크, 그건 NBA 그보다 더 훌륭했어요. 그 제가 진짜로 저는 그 보일 줄 알았어요. 카타르전 1차전 때 제가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도 오늘 하게 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2m 3cm의 큰 키에도 왕성한 움직임에 외곽포까지 장착했고 특유의 탄력을 앞세운 폭발적인 덩크슛은 침체기를 걷던 남자 농구를 바라보는 시선까지 바꿔놨습니다. 2년간 미국 명문 곤자가 대학교에서 경기당 5.9분을 뛰는 데 그쳐 만만치 않은 현실을 절감했던 여준석. 3년 만에 복귀한 대표팀에서도 의욕이 앞서 실수도 있었지만 평가전 4경기에서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대표팀의 확실한 공격 옵션이 됐습니다. 특히 또 한 명의 해외파 이현중과 함께 남자 농구의 새 시대를 열어갈 주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외모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트랜지션 상황에서 이제 공수전환 빠르게 하는 거랑 몸을 잘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열을 마친 여준석은 아시아컵을 통해 28년 만에 아시아 정상의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뭐 항상 자신감 넘치고요. 우승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들어갈 거고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뛰고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오고 싶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덴마크 미트윌란의 수비수 이한범 선수가 리그 개막전에서 말 그대로 천당과 지옥으로 갔습니다. 오늘의 톱플레이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0대1로 끌려가던 전반 30분 상대 크로스에 이한범이 어정쩡하게 발해된 것이 치명적인 실점으로 연결됩니다. 개막전이라 긴장했을까요? 그러나 다행히 금세 기회는 찾아왔는데요. 전반 추가 시간 이한범이 골문 앞에 뛰어올라 헤더로 연결하고요. 이게 첫 골 팀의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시즌 첫 도움으로 실수를 만회하는 이한범. 그리고 또 경기 막판 프랑클리누가 환상적인 터치에 이은 기막힌 오버헤드킥을 터뜨리며 극적인 무승부가 이뤄졌습니다. 주자 1-3루 상황입니다. 클리블랜드가 스키즈 번트를 시도하는데요. 1루수 커츠가 순식간에 나타나 홈에서 아웃을 만들어냅니다. 야, 이거 다시 보니까 맨손으로 잡고 몸까지 날릴 모습이었네요.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파리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박상원 선수가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개인전에 이어 단체전까지 2관왕에 올랐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발생한 남부지방에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산청과 김천 등지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는데요. 밤까지 남부지방은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폭우가 끝나기 무섭게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등 내륙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에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세종과 김천도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장마가 끝났지만 여전히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내일도 내륙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는데요. 최근 폭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에서 심각 단계 발효 중입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륙과 해안엔 안개가 끼겠고 낮 동안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26도, 강릉 27도로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광주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폭염은 갈수록 심해지겠고요. 동쪽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